이제 오늘 하루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지금 거의 3000년 전 이탈리아 반도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강가에 서 있습니다. 사방은 석양의 황금빛에 물들어 있고 발끝에 닿는 풀잎 위로 따뜻한 흙냄새가 올라옵니다. 저 멀리 테벨의 강이 느리고 묵직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강가의 갈대가 바람에 눕듯 흔들리며 사각사각 잠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고대 이탈리아의 바람이 당신의 폐부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당신을 괴롭히던 생각들이 강물을 따라 멀리 흘러갑니다. 당신은 이제 따뜻한 황금빛 강가에 편안히 앉아 있습니다. 이 고요한 강가에서 오늘 밤 우리가 들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콜로세움도, 황제도, 군단의 행진도 아직 존재하지 않던 아주 먼 옛날.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두 아기가 세운 전설의 도시 로마 이야기입니다. 테벨의 강 너머에 알바 롱가라는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이네아스의 후손들이 세운 도시였지요. 이 도시에는 누미토르라는 온화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의 동생 아물리우스가 형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아물리우스에게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형의 딸 레아 실비아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자라 복수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베스타 여신의 사제로 만들었습니다. 평생 결혼도 아이도 가질 수 없는 자리였지요. 이것으로 모든 위협이 사라졌다고 아물리우스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레아 실비아가 숲속의 샘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을 때 전쟁의 신 마르스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레아 실비아는 쌍둥이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분노한 아물리우스는 그녀를 감옥에 가두었고 갓 태어난 쌍둥이에게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테벨의 강에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두 아기를 나무로 엮은 허술한 바구니에 담아 불어난 강물 위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런데 바구니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물살에 떠밀리다가 강가의 무화과나무 뿌리에 부드럽게 걸려 멈추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아이들을 받쳐준 것처럼 물이 서서히 빠지고 바구니는 젖은 진흙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에서 두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까운 언덕에서 한 마리의 암늑대가 내려왔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루파라 부르는 그 늑대는 울고 있는 아기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으르렁거리거나 해치는 대신 조용히 몸을 낮추어 아이들 곁에 누웠고 자신의 젖을 물렸습니다. 테벨의 강가의 어스름 속에서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 한 마리 늑대가 두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흘러가고 바람은 갈대 사이를 스치며 낮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뒤 근처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동 파우스툴루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안아 올려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아내 아카 라렌티아가 두 아기를 따뜻한 화덕 곁에 뉘이고 양젖을 데워 먹이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는 로물루스, 다른 하나는 레무스. 두 아이는 목동의 오두막에서 자라며 또래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몸이 크고 힘이 셌으며 겁이라는 것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자연스레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두 형제는 작은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무스가 아물리우스의 병사들에게 붙잡혀 알바 롱가로 끌려갔고 늙은 누미토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누미토르는 이 건장한 청년의 얼굴에서 오래전 강물에 버려진 손자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이야기가 하나씩 맞춰졌고 쌍둥이는 마침내 자신들이 버림받은 왕자였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무리를 이끌고 알바 롱가로 진격했습니다.
아물리우스는 왕좌에서 끌어내려졌고 누미토르가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할아버지의 도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의 도시를 세우겠다는 꿈이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형제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테벨의 강가로 돌아왔습니다. 7개의 언덕이 솟아있는 바로 그곳에 새 도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도시에 2명의 왕은 설 수 없었습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두 형제는 하늘의 새를 보고 신의 뜻을 읽기로 했습니다. 레무스는 아벤티누스 언덕에서 독수리 6마리를 보았고 로물루스는 팔라티누스 언덕에서 12마리를 보았습니다. 먼저 본 레무스인가? 더 많이 본 로물루스인가? 둘 다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주장했고 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로물루스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팔라티누스 언덕 위에 쟁기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이 새 도시의 경계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레무스는 코웃음을 치며 그 선을 성큼 넘어 보였습니다. 이 정도 성벽이라면 적군도 쉽게 넘겠다고. 그 순간 로물루스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전설은 이 장면을 여러 가지로 전합니다. 로물루스가 직접 동생을 쳤다고도 하고 혼란 속에 다른 누군가의 손에 레무스가 쓰러졌다고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레무스는 형이 그은 경계선 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로물루스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의 성벽을 넘는 자는 누구든 이와 같으리라. 로마는 태어나면서부터 피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753년 4월 21일 로물루스는 팔라티누스 언덕 위에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이름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로마라 지었습니다. 테벨의 강가의 작은 언덕 위에 흙과 돌로 쌓은 초라한 성벽 하나. 그것이 훗날 지중해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는 세워졌지만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남자들만 있었습니다. 로물루스를 따라온 이들은 대부분 갈 곳 없는 떠돌이들이었고 도망친 노예들이었고 고향에서 쫓겨난 자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고 이 도시는 한 세대 만에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로물루스는 주변 부족들에게 혼인을 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거절과 조롱뿐이었습니다. 누가 도적대에게 딸을 주겠느냐고. 로물루스는 한 가지 계략을 꾸몄습니다. 넵투누스 신을 기리는 성대한 축제를 열겠다며 주변 부족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사비니족을 비롯한 여러 부족이 가족을 데리고 로마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들은 경기를 구경했고 어머니들은 시장 거리를 둘러보았고 젊은 여인들은 축제에 들뜬 분위기에 볼이 상기된 채 웃고 있었습니다. 테벨의 강가에는 고기 굽는 냄새가 퍼졌고 피리 소리가 언덕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로물루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로마의 젊은이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사비니족의 젊은 여인들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축제의 환호는 순식간에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비니족은 분노했습니다. 왕 타티우스가 대군을 이끌고 로마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아버지의 군대와 남편의 군대가 서로의 가슴에 창을 겨누었습니다. 그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비니 여인들이 전장 한가운데로 뛰어든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풀어 헤쳐져 있었고 어떤 이는 갓난아기를 팔에 안고 있었습니다. 제발 싸움을 멈춰달라고. 아버지가 죽는 것도 남편이 죽는 것도 견딜 수 없다고. 우리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칼을 들었던 손들이 하나둘 내려갔습니다. 로물루스와 타티우스는 화해의 손을 잡았고 두 민족은 하나로 합쳐져 로마를 함께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시작된 것이 화해로 끝났습니다. 때로는 칼보다 눈물이 더 강하다는 것을 로마는
첫 번째 교훈으로 배운 것입니다. 테벨의 강가의 작은 마을은 이제 두 민족을 품은 도시가 되었고 7개의 언덕 위로 집들이 하나씩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강바람이 성벽 사이를 스치며 낮은 소리를 내고 그 소리에 섞여 어딘가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새로운 생명이 이 도시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물루스는 약 37년간 로마를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전설이 둘로 나뉩니다. 어느 날 마르스 광장에서 군대를 사열하던 중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고 비바람이 잦아든 뒤 왕이 서 있던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르스 신이 아들을 하늘로 데려갔다는 이야기가 있고 원로원 의원들이 폭풍을 틈타 왕을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로마의 첫 번째 왕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로물루스가 떠난 뒤 1년간 로마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선택된 사람은 사비니족 출신의 누마 폼필리우스,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마는 로물루스와 완전히 다른 왕이었습니다. 로물루스가 칼로 도시를 세웠다면 누마는 기도로 도시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왕이 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야누스 신전의 문을 닫은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문을 열고 평화로울 때만 닫는 곳이었지요. 누마의 43년 치세 동안 그 문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마는 로마의 달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12달의 체계를 세웠고 신전을 짓고 사제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에게는 에게리아라는 ним프 연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달빛이 샘물 위에 하얗게 내려앉은 밤이면 누마는 숲으로 들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나지막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그의 시대에 로마 사람들은 칼 대신 쟁기를 잡았고 전장 대신 밭으로 나갔습니다. 늑대의 피로 태어난 도시가 처음으로 고요한 숨을 내쉬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누마가 세상을 떠난 뒤 로마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왕 툴루스 호스틸리우스는 이름 그대로 호전적인 사내였습니다. 그의 시대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호라티우스 삼형제와 쿠리아티우스 삼형제의 결투입니다. 로마와 알바 롱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수많은 목숨을 잃는 대신 각각 3명의 대표 전사를 내세워 승부를 가리기로 한 것이지요. 전투가 시작되자 호라티우스 형제 중 둘이 잇따라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이 3명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는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부상을 입은 세 적수는 달리는 속도가 각각 달랐고 호라티우스는 떨어져 오는 적을 한 명씩 차례로 쓰러뜨렸습니다. 로마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는 쓰디쓴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선 행진을 하며 돌아온 호라티우스의 여동생이 전리품 속에서 자신이 약혼자에게 선물한 망토를 발견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호라티우스는 승리의 순간의 적을 위해 우는 여동생이 용납되지 않아 칼을 뽑아 찔렀습니다. 영웅과 살인자. 그 경계는 때로 칼날 하나만큼 얇은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왕 안쿠스 마르키우스의 가장 큰 업적은 테벨의 강하구의 항구 도시 오스티아를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소금이 들어왔고 물건이 오갔고 멀리서 온 상인들의 이야기가 시장 골목에 퍼져나갔습니다. 내륙의 작은 도시가 세상을 향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지요. 안쿠스 시대에 에트루리아의 도시 타르퀴니에서 한 이방인이 로마로 찾아왔습니다. 고향에서 이방인의 피 때문에 출세할 수 없었던 루키우스라는 사내였습니다. 그가 마차를 타고 로마로 향하던 길에 독수리가 내려와 모자를 낚아챘다가 정확히 다시 머리 위에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 타나퀼은 예언술에 능한 여인이었는데 이 징조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고. 안쿠스가 세상을 떠난 뒤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5번째 왕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 타르퀴니우스는 로마를 눈에 보이는 도시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늪지대의 거대한 하수도 클로아카 막시마를 놓아 물을 빼냈고 그 자리에 포로 로마노가 들어섰습니다. 훗날 공화정과 제국의 심장이 될 광장이 이때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전차 경주장 키르쿠스 막시무스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고 카피톨리누스 언덕 위에는 유피테르 대신전의 기초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흙과 나무의 마을이 돌과 벽돌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타르퀴니우스가 암살된 뒤 왕위에 오른 사람은 그의 사위 세르비우스 툴리우스였습니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는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잠을 자는 그의 머리 주위로 불꽃이 타올랐는데 아이를 태우지 않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타나퀼 왕비가 이 아이에게서 신의 뜻을 보았고 사위로 삼아 왕위를 잇게 했지요. 세르비우스는 시민들을 재산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에 맞는 군사적 의무와 정치적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켄투리아 제도입니다. 이전까지 아무런 권리도 없던 평민들에게 처음으로 목소리를 낼 기회를 준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7 언덕 모두를 감싸는 거대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제 로마는 이름뿐 아닌 눈에 보이는 하나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르비우스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그의 딸 툴리아는 야심이 끌어넘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젊은 타르퀴니우스가 장인 세르비우스를 원로원에서 끌어내 계단 아래로 내던졌고 거리에서 숨을 거두게 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장면은 그 다음입니다. 툴리아가 마차를 타고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아버지의 시신이 거리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마부가 멈추려 했지만 툴리아는 그대로 몰고 가라고 명했습니다. 마차 바퀴가 아버지의 시신 위를 지나갔고 그 거리는 범죄의 거리라는 뜻의 비쿠스 스켈레라투스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왕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 오만왕. 그는 원로원을 무시했고 시민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고 반대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처형했습니다. 유피테르 대신전을 완성한 것은 그의 업적이었지만 그것은 폭군의 손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모순이었습니다. 왕정의 끝은 한 여인의 비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루크레티아라는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왕의 아들 섹스투스가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섹스투스는 루크레티아를 겁탈했습니다. 다음 날 루크레티아는 아버지와 남편을 불러 모아 밤사이 벌어진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한 뒤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 자신의 가슴에 찔렀습니다. 내 몸은 더럽혀졌지만 내 마음은 결백하다고. 앞으로 어떤 여인도 루크레티아를 핑계 삼아 불명예 속에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루크레티아의 시신 앞에서 한 사내가 피 묻은 단검을 집어들었습니다.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그는 오랫동안 바보인 척 살아왔습니다. 타르퀴니우스의 폭정 아래서 살아남기 위해 일부러 어리석은 표정을 짓고 자신을 숨겨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순간 브루투스의 눈에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피 묻은 단검을 높이 들고 맹세했습니다. 이 피에 걸고 맹세한다. 로마에서 왕이라는 이름을 영원히 몰아내겠다고. 브루투스의 외침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루크레티아의 비극은 로마 전체의 분노가 되었습니다.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는 성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다시는 로마에 발을 들릴 수 없었습니다. 기원전 509년, 약 244년간 이어진 7왕의 시대가 한 여인의 눈물과 한 사내의 맹세 위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로마는 이제 더 이상 왕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은 스스로를 다스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마다 2명의 집정관을 뽑아 나라를 이끌게 하고 어느 한 사람에게도
영원한 권력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공화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테벨의 강가의 작은 마을이 왕에게 의지하던 시대가 끝나고 시민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정관으로 뽑힌 사람은 왕을 몰아낸 바로 그 사내 브루투스였습니다. 그런데 공화정의 첫 번째 시험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찾아왔습니다. 브루투스의 두 아들이 쫓겨난 왕 타르퀴니우스와 몰래 내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정을 복원하려는 음모에 가담한 것이지요. 음모는 발각되었고 브루투스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자신의 아들 둘이 서 있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시선이 브루투스를 향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살릴 것인가, 집정관으로서 법을 지킬 것인가. 브루투스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아들들의 처형을 끝까지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고 전해지지만 그 침묵 속에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로마 공화정의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집정관의 아들이라 해도 브루투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쫓겨난 왕의 아들과 1대1로 맞붙어 서로의 창에 찔려 함께 쓰러졌다고 합니다. 공화정을 세운 자가 공화정을 지키다 죽은 것이죠. 로마 여인들은 브루투스를 위해 1년간 상복을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왕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화정 초기의 로마는 안팎으로 위태로웠습니다. 밖에서는 쫓겨난 타르퀴니우스가 에트루리아의 도시 클루시움의 왕 라르스 포르세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포르세나는 대군을 이끌고 로마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이 위기에서 전설적인 영웅이 나타납니다. 호라티우스 코클레스. 에트루리아 대군이 테벨의 강의 다리를 건너 로마로 밀려들려는 순간 호라티우스는 다리 위에 홀로 섰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다리 입구를 막아선 그는 뒤에서 로마 병사들이 다리를 부수는 동안 적군을 상대했습니다. 동료들을 먼저 뒤로 보낸 뒤 마지막까지 혼자 버텼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을 때 호라티우스는 갑옷을 입은 채 테벨의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무거운 갑옷에도 불구하고 그는 헤엄쳐 건너편에 닿았습니다. 로마는 구원되었고 호라티우스 코클레스는 공화정 최초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전설이 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무키우스라는 젊은이가 포르세나 왕을 암살하기 위해 적진에 잠입했지만 왕의 얼굴을 몰라 비서관을 대신 찔러버렸습니다. 붙잡힌 무키우스는 포르세나 앞에서 오른손을 제단의 불꽃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퍼졌지만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나 같은 로마 청년이 300명 더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포르세나는 이 담력에 놀라 무키우스를 풀어주었고 곧 로마와 화평을 맺었다고 합니다. 바깥의 위협이 가라앉자 이번에는 안에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화정의 로마에는 두 부류의 시민이 있었습니다. 귀족인 파트리키와 평민인 플레부스. 집정관도 원로원 의원도 사제도 모두 파트리키가 독점했습니다. 법은 귀족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했고 평민들은 그 법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창을 들고 싸우는 것은 평민들이었지만 전리품과 권력은 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기원전 494년 평민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로마를 떠났습니다. 성스러운 산이라 불리는 언덕으로 집단 이주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산철수 사건입니다. 평민이 없으면 군대가 없었고 군대가 없으면 로마는 적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족들은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협상의 결과로
호민관이라는 새로운 직책이 만들어졌습니다. 평민의 대표자, 평민의 권리를 지키는 사람. 호민관의 몸은 신성불가침이었습니다. 누구도 호민관에게 손을 대거나 해를 끼칠 수 없었고, 호민관은 원로원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칼이 아니라 침묵으로 싸워 얻어낸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평민들의 투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451년 마침내 법이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12개의 청동판에 새겨진 12표법. 이제 귀족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혁명이었습니다. 공화정이 안으로 성장하는 동안 밖에서는 끝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주변에는 크고 작은 부족과 도시들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라틴족, 에트루리아인, 사벨리족, 그리고 산악지대의 거친 전사들인 삼리움족. 이들과의 전쟁은 한두 해가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기원전 390년, 로마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갈리아족이 로마를 점령한 것입니다. 알리아 강 전투에서 로마군은 처참하게 패했고, 갈리아 전사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로마의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도시는 약탈당했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시민 대부분은 도망쳤지만 원로원의 원로의원들은 각자의 집 앞에 의자를 놓고 토가를 입은 채 죽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피톨리누스 언덕만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갈리아족이 한밤중에 벼랑을 기어올라 기습하려 했을 때 유노 여신의 신전에서 기르던 거위들이 요란하게 울어대 수비대를 깨웠다고 합니다. 로마를 구한 것은 병사가 아니라 거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갈리아족은 막대한 금을 받고 물러갔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치욕이 로마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무방비로 당하지 않겠다. 로마는 이 다짐 위에 더 강한 군대와 더 두꺼운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갈리아의 약탈 이후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패권을 향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길고 힘든 싸움은 삼리움 전쟁이었습니다. 기원전 343년부터 29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반세기 넘게 이어진 전쟁. 삼리움족은 아펜니노 산맥의 거친 산악지대에 살던 전사민족이었습니다. 평지에서 대열을 맞춰 싸우는 로마 군단에게 산악전은 악몽이었습니다. 기원전 321년 카우디움 협곡에서 로마군 전체가 삼리움족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좁은 협곡의 양쪽 출구가 막혀 있었고 로마 병사들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삼리움의 지도자 가비우스 폰티우스는 로마군에게 항복을 요구했고 로마 병사들은 삼리움 전사들이 만든 멍에 아래를 허리를 숙이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멍의 아래를 지나간다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치욕적인 항복의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치욕을 기억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카우디움의 굴욕은 복수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군제를 개편하고 전술을 바꾸었습니다. 유연한 소부대 전술인 마니플루스 체계를 도입하여 산악전에서도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290년 삼리움족은 마침내 굴복했습니다. 반세기에 걸친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남쪽에는 그리스인들이 세운 부유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도시가 타렌툼이었지요. 타렌툼은 로마의 팽창을 두려워하여 바다 건너 에페이로스의 왕 피로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피로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먼 친척으로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이탈리아에 상륙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난생 처음 코끼리를 보았습니다. 거대한 짐승이 돌진해오자 말들이 미쳐 날뛰었고 대열은 무너졌습니다. 피로스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피로스의 군대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전장에 쓰러진 자신의 병사들을 바라보며 피로스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승리를 한 번 더 거두면 나는 군대 없이 에페이로스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의 유래입니다. 이겨도 지는 것과 다름없는 승리. 로마는 졌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패해도 다시 군대를 모았고 피로스는 이 끈질긴 민족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원전 275년 로마는 마침내 피로스를 물리쳤고 그는 이탈리아를 떠났습니다. 기원전 264년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손에 넣었습니다. 테베레 강가의 작은 도시가 반도의 맹주가 되기까지 약 500년. 그 500년은 피와 치욕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끝은 바다였고 바다 건너에는 로마보다 더 오래되고 더 부유한 도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 지중해의 여왕이라 불리는 그 도시와의 충돌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 북아프리카 해안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페니키아 상인들이 세운 해상제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이탈리아의 흙 위에서 칼로 영토를 넓혀가고 있을 때 카르타고는 바다 위에서 금으로 제국을 쌓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서쪽의 거의 모든 바닷길이 카르타고의 것이었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는 오랫동안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땅의 나라였고 카르타고는 바다의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두 세력 사이에 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칠리아. 이탈리아 코끝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이 전략적 요충지에서 두 거인의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264년 제1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포에니라는 말은 페니키아를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카르타고인들의 뿌리가 페니키아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로마는 강력한 육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해군은 거의 없었습니다. 카르타고의 함대는 수백 척에 달했고 지중해의 파도를 마치 자기 집 마당처럼 다루었습니다. 바다에서 싸우려면 배가 필요했습니다. 로마인들은 해변에 좌초된 카르타고 군선 한 척을 본떠 함대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해안의 모래 위에 나무 틀을 세워놓고 노젓는 연습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를 만드는 것과 바다에서 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카르타고의 수병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파도 위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숙련된 조종술로 적선의 측면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것이 그들의 전법이었지요. 로마인들은 이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기발한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코르부스라는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까마귀라는 뜻의 이 거대한 다리판을 적선의 갑판에 걸어 병사들이 건너뛰게 한 것이지요. 바다 위의 전투를 육지 위의 전투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기원전 260년 밀라의 해전에서 로마는 이 코르부스를 처음 사용하여 카르타고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바다를 처음 접한 농부들의 나라가 지중해의 여왕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장군 레굴루스가 아프리카를 직접 공격했지만 참패하여 포로가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카르타고는 레굴루스를 로마의 사절로 보내 평화 협상을 하게 했는데 그는 오히려 원로원 앞에서 전쟁을 계속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카르타고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고문과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1차 포에니 전쟁은 23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기원전 241년 아이가테스 해전에서 로마가 최종 승리를 거두었고 카르타고는 시칠리아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로마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바깥의 영토를 얻었습니다. 시칠리아가 로마의 첫 번째 속주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카르타고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패배의 분노를 가슴에 품은 채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장군 하밀카르 바르카는 패전의 치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니발이라는 이름의 소년. 전설에 따르면 하밀카르는 9살 된 한니발을 제단 앞에 데려가 맹세를 시켰습니다. 로마를 영원히 증오하겠다고. 어린 소년의 입에서 나온 그 맹세가 훗날 로마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이게 됩니다. 하밀카르는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으로 건너가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은광을 개발하고 원주민 부족들을 복속시키며 카르타고의 힘을 다시 키워나갔습니다. 하밀카르가 전사한 뒤 그의 사위가 뒤를 이었고 그 사위마저 암살된 뒤 군대의 지휘권은 26살의 한니발에게 넘어갔습니다. 젊은 장군은 아버지의 맹세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219년 한니발은 로마의 동맹 도시 사군툼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제2차 포엔이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로마는 한니발이 바다를 건너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함대를 준비하고 해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은 바다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로로 갔습니다. 이베리아에서 출발하여 피레네 산맥을 넘고 남부 갈리아를 가로지르고 그리고 알프스를 넘기로 한 것입니다. 알프스. 겨울이 다가오는 알프스. 한니발의 군대는 보병 약 5만, 기병 9천, 전투 코끼리 37마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군이 알프스의 좁은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벽 아래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고 산악 부족들이 곳곳에서 기습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자, 추위에 쓰러지는 자, 적의 습격에 죽는 자, 매일 수백 명이 사라져갔습니다. 보름간의 악몽 같은 행군 끝에 한니발은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산 아래로 이탈리아의 초록빛 평원이 펼쳐졌을 때 살아남은 병사는 출발할 때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코끼리도 대부분 죽었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은 웃었다고 합니다. 저 아래가 로마의 땅이라고. 이탈리아에 들어선 한니발은 로마군을 차례로 격파했습니다. 트레비아 강에서 유인전으로, 트라시메노 호수에서는 안개 속 매복으로 로마 군단을 전멸시켰습니다. 로마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비상조치로 독재관 파비우스 막시무스가 임명되었습니다. 파비우스는 한니발과 정면 대결을 피하고 멀리서 따라다니며 보급선만 끊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그를 꾸물이라 조롱했지만 파비우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216년 로마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보병 8만여 명. 칸나이 평원에서 한니발을 한 번에 끝내겠다는 결이었습니다. 두 집정관 바로와 파울루스가 이 대군을 이끌고 한니발의 앞에 섰습니다. 한니발의 병력은 로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니발은 자신의 중앙 보병대를 일부러 약하게 배치했습니다. 로마군이 밀고 들어오면 중앙이 활처럼 뒤로 휘어지게 한 것이죠. 로마 병사들은 적의 중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환호하며 더욱 깊이 밀고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니발의 양날개가 다쳤습니다. 아프리카의 정예 보병이 양옆에서 조여들었고 누미디아 기병이 후방을 차단했습니다. 로마의 8만 대군은 사방이 막힌 주머니 속에 갇혔습니다. 칸나이 전투는 군사 역사상 가장 완벽한 포위 섬멸전으로 기록됩니다. 이날 하루에 전사한 로마 병사는 약 5만에서 7만, 원로원 의원 80명이 죽었습니다. 로마 건국 이래 가장 참혹한 하루였습니다. 한니발의 부하 장수 마하르발은 승리에 들떠 곧장 로마로 진군하자고 했습니다. 닷새면 카피톨리누스 언덕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니발은 거절했습니다. 마하르발은 한탄했다고 합니다. 장군, 당신은 승리하는 법은 알지만 승리를 이용하는 법은 모르시오. 이 순간이 전쟁의 분수령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칸나이 이후에도 한니발은 이탈리아에 15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의 동맹 도시 대부분이 로마 곁에 남았고, 로마는 패전 후에도 또다시 군대를 모아 전장에 세웠습니다. 한니발은 이길 수는 있었지만 로마를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의 무대는 이탈리아에서 이베리아로, 마침내 아프리카로 옮겨갔습니다. 젊은 로마 장군 스키피오가 이베리아에서 카르타고 세력을 몰아낸 뒤 카르타고 본토를 공격한 것입니다. 카르타고는 급히 한니발을 불러들였습니다. 15년 만에 아프리카로 돌아온 한니발과 스키피오가 기원전 202년 자마 평원에서 마주 섰습니다. 이번에는 로마가 이겼습니다. 스키피오는 한니발의 전술을 연구하고 한니발 자신의 방법으로 한니발을 물리친 것입니다. 카르타고는 항복했습니다. 막대한 배상금을 물었고 함대를 넘겨야 했고 로마의 허락 없이는 전쟁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니발은 로마의 추적을 피해 동쪽으로 떠돌다 결국 독을 마시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9살 소년의 맹세는 이국 땅의 쓸쓸한 죽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지중해의 서쪽은 이제 로마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도시가 바다 건너 제국을 무릎 꿇리고 지중해의 새로운 주인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깥의 적을 물리친 로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균열이었습니다. 승리가 가져다준 막대한 부와 권력이 공화정의 뿌리를 조용히 갉아먹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포에니 전쟁의 승리는 로마를 지중해의 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깥의 적을 무찌른 로마를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의 불균형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마다 막대한 전리품과 노예가 로마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귀족들은 노예를 이용해 거대한 농장을 운영했고 수십 년간 전쟁터에 나가 있던 소농민들은 돌아와 보니 밭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빚에 쫓기다 땅을 팔고 로마 시내로 밀려든 빈민들이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공화정을 떠받치던 자영농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마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명문 귀족 가문 출신이면서도 가난한 시민들의 편에 선 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기원전 133년 호민관이 된 티베리우스는 토지개혁법을 제안했습니다. 귀족들이 차지한 공유지에 상한선을 두고 넘치는 땅을 가난한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원로원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게 생겼으니까요. 티베리우스는 전례 없는 방법을 썼습니다. 반대하는 동료 호민관을 해임시키고 민회를 통해 법을 직접 통과시켰습니다. 원로원을 우회한 것이죠. 법은 통과되었지만 티베리우스는 위험한 선을 넘었습니다. 원로원을 무시한 전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티베리우스가 이듬해 호민관에 재선하려 했을 때 원로원 강경파가 움직였습니다. 원로원 의원 스키피오 나시카가 의자 다리를 뽑아들고 외쳤습니다. 공화국을 구하려는 자는 나를 따르라. 의원들과 그 추종자들이 티베리우스를 둘러쌌고 그를 몽둥이와 의자 다리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날 티베리우스의 지지자 300명이 함께 목숨을 잃었고 시신들은 테벨의 강에 던져졌습니다. 공화정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적 폭력이 로마의 거리를 피로 물들인 날이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죽고 10년 뒤 그의 동생 가이우스 그라코스가 형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가이우스는 형보다 더 과감했습니다. 곡물법으로 가난한 시민들에게 싼 밀을 공급했고 도로를 건설하여 일자리를 만들었고
기사 계급에게 재판권을 주어 원로원을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원로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원로원 최종 권고를 발동했습니다. 사실상의 계엄령이었습니다. 가이우스와 그의 지지자들은 아벤티누스 언덕에서 저항했지만 진압당했습니다. 가이우스는 노예에게 자신의 목을 치게 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지자 3,000명이 학살되었고 시신들은 다시 테벨의 강에 던져졌습니다. 형제가 같은 강물 위에서 같은 최후를 맞은 것입니다. 그라쿠스 형제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열어젖힌 침문은 다시 닫히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폭력이라는 문, 원로원을 우회할 수 있다는 문, 민중의 힘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문. 이 문을 통해 앞으로 더 거대한 인물들이 걸어 들어오게 됩니다. 기원전 107년, 가이우스 마리우스라는 사내가 집정관에 당선되었습니다. 마리우스는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시골 출신의 군인으로 칼 하나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때까지 로마 군단은 자기 땅과 무기를 가진 시민만이 복무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우스는 이 조건을 없앴습니다. 토지가 없는 빈민도 군대에 입대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무기와 장비는 국가가 제공했습니다. 군대는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갈 곳 없던 빈민들이 군단에 몰려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개혁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군단병들은 전쟁이 끝나면 자기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이 자연스러웠지요. 하지만 새로운 군단병들에게는 돌아갈 땅이 없었습니다. 전역 후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사람은 국가가 아니라 자신을 이끈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이 토지를 나눠주고 장군이 보상을 약속하고 장군이 미래를 보장했습니다. 병사들의 충성은 공화국이 아니라 장군 개인에게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화정의 관위에 박힌 첫 번째 못이었습니다. 마리우스는 이 새로운 군대로 누미디아의 왕 유구르타를 물리쳤고 북쪽에서 밀려온 게르만 부족 킴브리와 테우토네스를 격파하여 로마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집정관에 7번이나 당선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마리우스에게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 마리우스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귀족 가문 출신, 세련된 교양, 차가운 눈빛의 소유자. 유구르타 전쟁에서 마리우스의 부관이었던 술라는 실질적으로 유구르타를 생포한 공을 세웠지만 영광은 마리우스가 가져갔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원전 88년 마침내 그 칼날이 드러났습니다. 소아시아의 폰토스 왕 미트리다테스가 반란을 일으켜 로마 시민 수만 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원로원은 술라를 토벌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우스도 이 원정을 원했습니다. 미네가 마리우스에게 지휘권을 넘기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술라는 전례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군단을 이끌고 로마를 향해 진군한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 로마 군단에게 공격당하는 일. 건국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리우스는 도망쳤고 술라는 로마를 장악한 뒤 미트리다테스 원정을 떠났습니다. 술라가 동쪽에서 전쟁을 벌이는 동안 마리우스가 돌아왔습니다. 늙고 병든 몸이었지만 복수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우스는 군대를 모아 로마를 다시 점령했고 술라파 인사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닷새 동안 로마의 거리는 피로 넘쳤습니다. 마리우스는 7번째 집정관이 된 지 17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수를 이룬 뒤 불에 탄 것처럼 생을 마감한 것이죠. 기원전 82년 미트리다테스를 물리치고 돌아온 술라는 다시 로마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콜리나 문 앞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반대파를 격파한 술라는 이번에는 더 체계적인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공포명부 프로스크립티오. 술라는 자신의 적들의 이름을 목록으로 만들어 포로 로마노에 내걸었습니다. 목록에 오른 자는 누구든 죽여도 좋았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사적인 원한으로 이웃을 밀고하고 재산을 노려 거짓 고발하는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술라는 스스로 독재관에 올랐습니다. 임기 제한이 없는 무기한 독재관. 그는 원로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호민관의 힘을 약화시키고 공화정의 체제를 자기 방식으로 재편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바꾼 뒤 술라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독재관직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기원전 79년 그는 권력을 포기하고 캄파니아의 시골 별장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술라가 원했던 것은 원로원 중심의 공화정을 되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점령할 수 있다는 전례, 공포명부로 적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전례, 독재관이 되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전례. 이 전례들을 가장 잘 배운 사람이 술라의 공포명부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한 젊은이였습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공화정의 시계는 이제 멈출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라쿠스 형제가 열어젖힌 정치적 폭력의 문은 마리우스와 술라를 거치며 내전의 문이 되었고 그 문 너머에는 공화정의 종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벨의 강가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로마는 칼과 법과 눈물의 역사를 거쳐 지중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늑대의 젖을 먹은 쌍둥이의 도시, 일고방을 쫓아낸 시민들의 공화국, 한니발의 공포를 견뎌낸 불굴의 나라. 하지만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안에 있었습니다. 테벨의 강은 오늘 밤도 느리게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 위로 달빛이 하얗게 내려앉고 강가의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사각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 이 강가에 앉았던 그 자리, 석양의 황금빛이 물들던 그 자리에 지금은 고요한 달빛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이미 강물의 리듬을 닮아 있습니다. 깊고, 느리고, 잔잔하게. 이 오래된 강이 당신의 잠을 지켜줄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